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즘 복통 도미노 토크죠.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정말 품격 있는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고 정말 유익한 이런 코너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정말 경제 클래스, 우리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티븐 잡스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투데이 잡스가 하게 되었습니다. PD 특선 대단한 분이 오셨는데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방송과 동영상 플랫폼 같은 데서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기도 하고 좀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도 하는데 좀 바쁘게 지내시죠? 네, 좀 또 이슈가 많잖아요. 네. 또 글로벌 지금 글로벌화도 크게 지금 변혁시기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갈등을 중심으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옛날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나 어떤 그런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좀 경제적인 부분도 좀 많이 사람들이 저는 주로 물어보기도 하고. 경제 쪽이죠. 네. 제가 최근에 나왔던 어떤 방송들도 보면은 경제 쪽에 대해서 되게 많은 해안들을 가지고 전달해주고 계셔서 저희도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안유아 교수님 하면 우리가 중국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중국 통 그리고 가장 큰 전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저희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세계 경제 흐름까지도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를 이야기해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이후에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갔었던 게 이제 푸틴을 만난 거죠.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돼서 서로의 지지를 또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 예상하긴 했어요.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상이 아마 러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두 정상이 만난 이번 배경은 그 상하이 협력기구, 우리 영어로 SCO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가 1996년 4월 26일에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당시 만들어진 배경은 그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중국하고 구소련, 지금 러시아잖아요. 국경선이 길어요. 그래서 국경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탄 국가들 있잖아요. 키르기스탄 그리고 그때 당시 우즈베키는 아니고 카자흐스탄 그리고 타사키스탄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 중국 5개국이 사실 국경선 문제 때문에 만난 조직이었고요. 그때는 중국은 짱저민 주석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5개 국가가 참가했기 때문에 이름이 상하이 5개 기구 협력이었다가 2001년에 우즈베키스탄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하이 협력기구로 돼 있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순수 경제협력으로 주로 경제협력의 중심이 돼 있었어요. 근데 나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출범 배경이 냉전 시대에는 구소련 그리고 지금은 지난번에 명확하게 중국을 적으로 규명하고 이래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군사 협력이 포커스가 돼 있다면 SCO는 주로는 경제 쪽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 환경, 교육 이렇게 이런 쪽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에너지 협력이라든가 근데 특정 국가를 상대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지금 이슈가 되냐면 워낙 지금 바이든이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그전에 했던 트럼프의 중국 대상의 이런 무역 갈등 후에는 지금은 기술 갈등 그리고 안보 갈등까지 오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충돌이 굉장히 심해졌고 또 나토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해서 지금 또 전쟁까지 지금 폭발하면서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가장 큰 지금 서방 국가의 지금 위험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지금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지금 굉장히 지금 충돌이 강화되면서 또 이제 중국까지 어쩌면 전쟁 이 이슈가 들어오면서 이번에 SCO에서 푸틴하고 이 시진핑이 만나면 다시 과거 냉전 시대처럼 두 진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진영과 또 중국은 또 사회주의잖아요. 또 러시아도 있고 근데 이 SCO가 처음에는 6개국이지만 지금은 엄청 많은 국가들이 신청하고 출소해서 16개국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네. 1대1로랑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1대1로고 또 이게 지금
이게 16개국까지 관심을 막 갖고 지금 커지다 보니까 인구는 전 세계 60%, 경제는 30%. 네.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많은 국가가 지금 여기 인도도 지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이 또 1대1로 하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저기 지금 이번에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도 내륙에 있고 시장이 작고 굉장히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틴도 지금 두 분이 만난 걸 보니까 내용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겠다. 푸틴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네. 저 푸틴 대통령한테는. 그래서 지금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에너지 협력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시진핑은 그 당시에는 경제 협력에 방점을 맞췄어요. 이유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을 계속 스탠스를 해왔기 때문에 서방 세계의 자극을 피하는 거죠. 근데 사후에 만남에서 나온 얘기, 중국 쪽의 뉴스에서 나온 건 뭐냐면 시진핑이 강조한 두 나라가 핵심 이익에 관해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중국어로核心利益, 핵심 이익. 그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이익이란 건 지금 핵심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중국한테는 미국과의 갈등 플러스 대만. 이게 중국이 가장 지금 중요한 하나의 중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그리고 미국과 그 주변 위성 국가들의 이 간섭을 우리는 질타한다 뭐 표현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시진핑은 핵심 이익을 같이 하자라는 건 지금 뭐 말은 명확하게는 안 했지만 러시아 핵심 이익이 지금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명확하지 않게 스탠스가 지금 막 대만 문제가 이슈오면서 강력하게 이제는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SCO 국가들을 동원해서 어쩌면 나토에 대항하는 그런 이게 사실 안보 쪽에 이제 이슈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실상 뭐 신냉전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느낌인데 원래는 경제 협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대한해협에서의 문제들이 좀 불거졌죠. 그러다 보니까 느낌상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립의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싶었는데 지금 뭔가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도발이 계속 있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뭐랄까 두 나라가 뭉치는 것 같은 느낌이 되면서 처음에 경제 협력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군사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블록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 있기도 하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가면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미국이 있었고 나토 중 서방 진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소련 또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진영에서 완전 냉전이었잖아요. 서로 아예 수교도 안 맞고 완전히 깎자 놀았잖아요. 근데 이대로 계속 가면 불가피하게 러시아하고 중국 중심으로 그다음에 중국은 또 시장까지 크니까 또 이쪽이 하나의 경제 국가 안보 포함해서 하나의 군사 협력, 경제 협력으로 에너지 협력까지. 근데 중국의 입장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러시아는 막 서방이 제재에 또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 국가예요. 서방이 묶어놔도 에너지가 독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는데 넘쳐나죠. 중국은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서방이 딱 막아놓으면 에너지를 중국은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수입이 안 돼요. 그러면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되는 국가고 수입을 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막아놓으면 이 러시아하고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안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전쟁이 오래 가면서 군사 이런 압력이 되게 지금 커지고 있어요. 뭐 군대를 포함해서 무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 중국 쪽이 그런 협력을 원해요. 근데 중국은 서방 눈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스탠스가 애매모호하게 취하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푸틴도 그래요. 사실은 구소련 시대부터 이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구소련부터 시작해서 간섭 이렇게 민감하니까 간섭을 안 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굳이 말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또 이렇게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 러시아는 일본을 되게 견제하거든요. 그럼 괜히 대만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일본이 어차피 미국 쪽이니까 이게 또 러일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안보하고 연결해서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각자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이해가 있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런 또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원래 네. 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근데 이번에 좀 푸틴이 좀 전향적으로 대만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미국과 이번에 그 펠로시 의장한 걸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의 뭐 이런 간섭을 이런 걸 어떤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히 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두 정상의 이번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서방 세계에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도 얘네가 계속 이대로 나가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손을 잡을 수 없고 발 수밖에 없고 군사까지 이제는 더 강하게 해면 이런 메시지를 또 던지는 이런 네. 그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럼 네. 좀 정리하면 네. 미국이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눈치 보면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네. 좀 어쨌든 궁지에 몰리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럼 이 나라들 입장에서 네.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 네.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취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일을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블록을 만들 수밖에 없더라라고 네. 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로 보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지금 반미 전선 국가들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뭐 네. 이란. 그래서 원래는 이 나라들 이 나라들 특징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동맹 정치를 안 한다. 네. 그게 미국을 빗대서 미국은 동맹 정치라 말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동맹 정치를 안 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동맹 정치로 가는 국면이 돼버린 거죠. 사실 이제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네. 3년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거예요. 네. 확정인 것 같이 느껴지죠. 네. 현재 상태 어떻게 좀 무난히 될 거라고 보시죠? 저는 뭐 되는 쪽으로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네. 아직도 전문가들 중에 한 10% 정도는 아직도 불확성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 내부 이슈가 있나 봐요. 네, 이유는 중국은 이렇게 이런 아까 투표권이 민주주의 국가처럼 야당 여당이 공개적으로 모순을 드러내면서 막 치고받고 하면서 국민들 다 알면서 뭐 이렇게 세력 싸움을 알면서 가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일당이 정치가 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돌아간 상황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서로 권력 다툼이 발생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후에만 알게 되는 거네요. 예, 끝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구나만 알죠.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어떤 권력적인 암투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내부인이 아니면. 네네. 예,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아직도 10% 사람들이 불확성이 있다고 보냐면 어차피 형식적인 거지만 이번에 지금 10월 16일에 열리는 일주일 열리는 그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제20대 전국 대표대회에서 이번에 당서기가 새로 선출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중앙위원이 정위원은 한 200명 정도가 되고요. 후보위원까지 하면 한 36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위원들이 그 수로 거기서 상무위원들을 선출을 해요. 상무위원, 정치국위원. 이거는 중국의 핵심 권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치국 위원은 한 25명 정도 되고 그중에 7명이 중국 집단 영도 체제라고 하거든요. 7명이 상무위원이 돼서 그중에 대표가 공산당 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선출 과정을 이번에 거칩니다. 새로 당선된 중앙위원들이 이번에 정치국 위원, 거기 상무위원 뽑는데 혹시라도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 아무리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했다 해도 혹시라도 그쵸, 거기서 뭐, 왜냐면 앞에서는 그래 투표할까 해가도 또 서울로 갖고 있던 그 불만을 거기서 거식으로 할 때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 갑자기 다 같이 그때 순간 변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100%는 100%는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중국도 위기가 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보 이런 위기. 경우에는 오히려 또 좀 뭉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번에 원래는 이 중요한 이 대회를 앞두고 중국 고위 관료들은 해외 출방을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리잔수도 지금 뭐 한국에 오고 그 다음에 상무위원장이거든요.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장. 그리고 시진핑이 주석이 이번에 거기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제는 다 정리가 돼서 오히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해외 정치도 하고 외교 정치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예, 이게 사람들이 아 이젠 정리가 되구나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또 10%는 사람은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 어차피 어제는 끝났으니까 어제 내 10년이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다녀온다. 연도장. 그런 사원에서 어제는 끝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나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5% 10%의 가능성 언제나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대로 중국은 오히려 지금 역대 이래 가장 큰 경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다운되고 있잖아요. 경제 샥이 리스크 오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지금 서방 세계의 또 이런 여러 가지 제재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환경 문제, 남중국해에서 이런 영토 해양 세력 싸움 문제, 그래서 대만 이것까지 지금 막 겹치면서 오히려 뭉치죠. 뭉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한 리더를 바꾼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전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95%로 90% 95%로 세 번째 연임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내 영향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설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뭐 시진핑이 100% 됐다고 가정하고 가면 이제 말하는 이 제3세계가 상하이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경제 안보에서 지금 플러스 에너지 안보 플러스 환경 플러스 군사 안보까지 같이 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국은 동맹 국가의 미국하고 또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GDP는 주로 머리를 쓰는 쪽에 GDP가 경제 산업이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소비가 가치를 결정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또 경제적으로 더 앞으로 가야만 이쪽에서 선도 국가가 되는데 인구의 60%가 이 안에 되는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원칙 이게 말로 하는 거하고 또 실제 디테일은 또 예술이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적으로 그냥 말을 했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더 강조해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눈치를 보지 말아야 돼요. 아 그래요? 눈치를 보면 예를 들면 원래는 딱 눈 딱히 우리는 이게 원칙입니다 이러는 사람과 앞에서 눈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대방이 제 눈치를 보네. 한번 으름장 놔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원칙적으로 강하게 그러면서도 협력은 오픈하고 이런 주의로 가야 되겠죠. 그래도 강단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주변 강단이 국들에게 있대. 그렇죠. 심어줘야겠죠. 예, 원칙적으로. 그러면서도 우린 강단이 있고 우리 원칙이 있지만 협력은 상황에 따라서 개방된다. 협력을 하겠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벌써 투데이 잡삼촌님 끝마칠 시간이 됐어요. 교수님 짧게 한마디만 어떤 소감이라든가 혹은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결국 살아남는 자는 필요한 개인, 필요한 기업, 필요한 국가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여야 되냐? 한국은 한국이어야 된다. 그럼 한국이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기업은 뭐냐? 나는 뭐냐?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세계 행세가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필요로 하는 나라여야 되고 모두가 편 먹고 싶어하고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로서 하지만 원칙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면 좀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우리 안유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